당장 소독구역으로 끌고 가. 핵 오염자 주제에 어디서 기침이야. 입 막아. 국가 기밀이 새나가면 내 가족 목숨은 없다. 당장 죽여.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버지는 국가의 영웅이셨습니다. 핵시설의 깊은 곳까지 설계도를 외우는 최고의 기술자. 하지만 단 한 번의 사고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지하 200m, 방사능 지옥의 시한부 죄인으로 전락하셨고 그 붉은 피폭 반점은 우리 가족에게 찍힌 사형 선고의 낙인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 저와 오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이 오염된 땅을 대물림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목소리가 아버지의 최후의 유언처럼 들렸죠.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단 한 장의 낡은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도에는 없는 30년 전 아버지가 국경을 향해 숨겨둔 비밀 생명줄. 7번 갱도. 오늘 밤 우리는 핵시설의 지하를 뚫고 아버지의 피폭된 희생을 발판 삼아 마지막 자유를 향해 탈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혁입니다. 1994년 10월 23일 지하 200m 깊이 핵시설 갱도 안에서 제 아버지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40분이었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귀를 찢는 폭음이 터졌죠. 환기 시스템이 박살났어요. 방사능 물질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작업자 14명과 함께요. 비명소리가 갱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뜨거운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죠.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이지 않는 죽음이 피부를 뚫고 들어왔죠. 손등이 따끔거렸습니다. 곧 붉은 반점들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오염자였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 둘이 따라 들어왔어요. 노란색 방호복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기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이거 계수기요.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계였어요. 삐삐삐삐삐.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10살 난 여동생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죠. 김정우 동무는 이제 격리 대상입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떨리는 손, 축 처진 어깨. 그게 제가 본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부터 오염 가족이 됐어요. 배급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웃들이 우리를 피했어요. 아이들은 지은이를 괴물이라고 놀렸죠. 학교 선생님도 지은이를 교실 맨 뒤로 쫓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무력함이었어요.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30분만이요. 보위부 감시 아래에서요. 첫 방문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머리카락이 반쯤 빠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검은 반점투성이었어요.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죠. 아빠. 지은이가 달려가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붙잡았어요. 접촉 금지. 요원이 차갑게 말했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없이 우리를 바라봤죠.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미안함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두 번째 방문 때 아버지는 더 말라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쉬어 있었어요. 기침할 때마다
온몸이 휘청거렸죠. 혀가.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손짓과 함께요. 너는 똑똑하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땅을 벗어나야 한다. 보이부 요원이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였어요. 가자.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었어요. 문턱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죠. 우리를 향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그러진 표정만 남았죠. 그게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없었어요. 대신 보위부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김정우는 건강 악화로 특별 격리 병동으로 이송됐다. 어머니가 종이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을 떨며 울었죠. 저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터져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걸 삼켜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벗어나겠다고요.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핵의 낙인. 그건 우리 가족을 산채로 매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덤을 박차고 나올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그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1995년 1월 한겨울이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 11시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톡톡톡.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밤중에 찾아오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 움푹 들어간 눈, 파리한 얼굴. 마치 귀신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아버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와 지은이를 깨웠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삼키며 달려왔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아버지가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뼈처럼 마른 손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피 섞인 기침을 했어요. 손수건에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한참을 기침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대요. 석 달, 길어야 6개월이라고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버지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한대요. 이 땅을 벗어나야 한답니다. 자식들에게 이 고통을 물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어요.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죠. 7번 폐쇄갱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였어요. 핵시설 노동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구멍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30년 전 폐쇄된 이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죠. 들어간 사람은 나오지 못한다는 소문만 무성했어요. 아버지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 갱도가 중국 땅과 연결돼 있대요. 원래는 비상 탈출로였답니다. 전쟁이 나면 고위 간부들이 빠져나가려고 만든 길이었죠. 하지만 방사능이 새면서 급히 입구를 막아버렸대요.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방사능이 가득한 곳 아니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염구역은 입구 300m 뿐이래요. 그 너머는 안전하답니다. 아버지가 직접 들어가 확인했대요. 3년 전에요.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언젠가 이 길로 가족을 탈출시켜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조금씩 몰래 지도를 그렸답니다.
경로를 외웠어요. 위험 구간을 표시했죠. 밤마다 기억을 더듬어 종이에 선을 그었대요. 보이부 눈을 피해서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살 수 있냐고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대요. 갱도 곳곳이 무너져 있답니다. 천장이 내려앉은 곳도 있어요. 공기가 나쁜 구간도 있죠. 물에 잠긴 곳도 있답니다. 하지만 갈 수 있대요. 반드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남으면 모두 죽는다고요.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아버지가 지도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종이가 땀으로 축축했어요. 이걸 외우라고 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보위부가 발견하면 온 가족이 처형당한답니다. 저는 지도를 받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입구는 탄광 뒤편 폐광 지역이래요. 경비가 허술한 곳이랍니다. 하지만 밤에만 접근할 수 있대요. 낮에는 순찰조가 돈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가족을 이끌어야 한대요. 아버지가 쓰러지면 제가 어머니와 지은이를 데리고 끝까지 가야 한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고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군화 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보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재빨리 속삭였어요. 숨으라고요. 빨리요. 우리는 벽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으로 몸을 빼냈어요. 쾅쾅쾅. 현관문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김정우 가족 나와. 아버지가 창틀을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입모양만으로 말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콱쾅. 현관문이 부서졌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훑었어요. 고함이 울렸죠. 발소리가 방 안을 누볐습니다. 저는 벽장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이 입을 막았어요. 지은이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요원들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서랍을 뒤졌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벽장 앞에서 멈췄어요. 손잡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외침이 들렸어요. 잡았다. 요원들이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발소리가 현관을 지나 멀어졌어요. 우리는 벽장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난장판이었어요. 이불이 찢겨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서랍이 부서져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미끼로 던진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요. 저는 품속 지도를 만졌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탈출을 위한 준비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구출하느냐였어요. 아버지 없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소식이 없었습니다. 보위부는 매일 우리 집 앞을 지나갔어요. 감시하고 있었죠. 우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지도를 꺼내봤어요. 촛불을 켜고 선 하나하나를 외웠습니다.
입구에서 300m, 오염구역이에요. 500m 지점,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700m, 무너진 천장 구간이죠. 900m, 물이 고인 곳이에요.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죽는 거예요.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탄광 노동자 김철수 아저씨였습니다. 아버지 동료였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아저씨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빨리 읽으라고 했습니다. 촛불을 켰어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어요.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피였는지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혀가 나는 특별 격리소에 있다. 이제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너희는 나 없이 가야 한다. 지도대로만 가면 된다. 잊지 마라. 입구에서 오른쪽 벽을 따라가라. 300m 지점에서 가스 측정기로 확인해라. 측정기는 김철수가 줄 것이다. 살아라, 혀가. 반드시 살아라.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저씨가 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가스 측정기였어요. 이걸로 공기를 확인하래요. 바늘이 빨간색 구역에 들어가면 방사능이 있는 겁니다. 초록색이면 안전한 거래요. 저는 측정기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많이 안 좋대요. 며칠 못 버틸 거래요. 아버지 말씀이 우리라도 살라고 하셨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나갈 순 없냐고 물었어요. 불가능하대요. 격리소는 경비가 3중이래요. 보위부가 24시간 지키고 있답니다. 탈출은 꿈도 꿀 수 없대요. 아저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을 주었어요. 아버지 뜻을 받들래요. 살아서 나가는 게 효도래요.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제가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물이었어요. 갱도 안에서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있던 물통 셋을 챙겼어요. 작은 거였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였죠. 불도 필요했습니다. 갱도 안은 깜깜할 거예요. 손전등은 없었습니다. 대신 양초가 있었어요. 20개쯤 됐습니다. 성냥도 챙겼어요. 밧줄도 챙겼습니다. 무너진 구간을 넘으려면 필요했어요. 집에 있던 빨랫줄을 모았습니다. 이어 붙였어요. 10m쯤 됐어요. 두꺼운 옷도 준비했습니다. 갱도 안은 추울 겁니다. 낡은 외투를 꺼냈어요. 어머니와 지은이 것도 챙겼습니다. 음식도 챙겼어요. 배급으로 받은 옥수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말린 거였어요. 작은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외웠어요. 선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숫자들을 외웠어요. 화살표를 기억했죠. 그리고 종이를 작게 접어 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하지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언제 갈 것인가였어요. 보위부는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 앞을 지나갔어요. 밤에도 순찰을 돌았습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 기회는 10사흘째 되는 날 왔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급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밤이래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7번 갱도를 완전히 봉쇄한대요. 내일부터 보위부가 입구에 철조망을 친답니다. 시멘트로 입구를 막을 거래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밤 아니면 기회가 없대요. 아저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 10시에 탄광 뒤편 폐광 입구로 오래요. 아저씨가 경비를 맡고 있을 거래요. 10분만 시간을 준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한대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구해줬대요. 5년 전 갱도 사고 때요. 이건 그 빚을 갚는 거래요. 아저씨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불렀어요. 지은이도 데려왔죠. 오늘 밤 떠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이냐고요. 갑자기냐고요. 내일부터 갱도 입구를 막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짐을 보여줬습니다. 물통, 양초, 밧줄, 옷까지, 음식이요. 어머니가 알았다고 했어요. 가자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죽이었어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지은이는 떨고 있었어요. 겁에 질려 있었죠.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어요. 저는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오빠가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밤 9시가 됐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보이부 순찰조가 지나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훑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순찰조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지금이었습니다. 간다고 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어머니와 지은이도 짐을 들었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어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죽였죠. 탄광까지는 2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순찰을 피해야 했습니다. 우회로로 갔어요. 40분이 걸렸습니다. 탄광 뒤편 폐광 지역에 도착했어요. 김철수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냐고 했어요. 손전등으로 길을 비췄습니다. 폐광 입구가 보였어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검은 어둠이 새어나왔어요. 저기가 7번 갱도 입구래요.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가래요. 왼쪽은 막혀 있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대요. 어서 가래요. 철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어요. 죽음 냄새였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죽음의 지도를 따라서요. 뒤에서 철문이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7번 갱도 안은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손을 눈앞에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어요.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성냥을 그었습니다. 칙.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빛이 주변을 비췄어요. 갱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천장은 낮았어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벽은 축축하고 미끄러웠어요. 검은 이끼가 끼어 있었죠.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옷을 붙잡았어요. 지은이는 어머니 치마를 움켜쥐고 있었죠. 저는 앞장섰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양초를 높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벽을 따라 걸었죠.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요. 10m쯤 갔을까요? 갱도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500m 지점이었어요. 아직 10m밖에 안 왔습니다.
이건 지도에 없는 갈림길이에요. 왼쪽을 비춰봤습니다. 무너져 있었어요. 돌과 흙더미가 길을 막고 있었죠.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20m, 30m, 50m를 지나면서 발소리가 무릉덩이에 찰박거렸습니다. 우리 숨소리만 갱도에 울렸어요. 100m쯤 왔을 때 지은이가 기침을 했어요. 콜록콜록. 공기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많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어머니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코와 입을 막아줬어요. 우리도 천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200m, 250m를 지나면서 갑자기 양초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었어요.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 공기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출구가 있다는 거죠. 희망이 생겼습니다. 300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오염구역이에요. 저는 가스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으면서 측정기를 주시했습니다. 5m, 10m, 15m를 지나자 바늘이 노란색 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사능이 감지되기 시작한 거예요. 20m를 더 가자 바늘이 빨간색 구역 경계선을 넘나들었어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말대로면 300m까지만 위험해요. 빨리 지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40m, 60m, 80m를 지나면서 바늘이 완전히 빨간색 구역에 들어갔어요.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섭다고요. 어머니가 지은이를 안았어요. 괜찮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걸었어요. 90m, 100m를 지나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목이 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죠. 방사능 때문이었어요. 120m쯤 왔을 때 어머니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조금만 더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150m, 180m, 200m를 지나자 드디어 바늘이 움직였어요. 빨간색 구역에서 노란색으로 내려갔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250m, 280m를 지나자 바늘이 초록색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어머니와 지은이도 바닥에 주저앉았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염구역을 통과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일어섰어요. 400m, 500m를 지나자 진짜 갈림길이 나왔어요. 지도에 표시된 첫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직진이요. 저는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오른쪽이었어요.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갱도가 좁아졌어요. 천장이 더 낮아졌습니다. 몸을 숙여야 했어요. 600m쯤 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와 지은이도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군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보이부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재빨리 양초를 껐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어요.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어머니와 지은이도 붙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3명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까지 왔을 리 없어. 오염구역을 못 넘어.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김정우가 지도를 줬을 거야. 분명 이 안에 있어. 세 번째 목소리가 말했어요. 찾아야 해. 찾지 못하면 우리가 끝이야. 손전등 불빛이 갱도를 훑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어머니와 지은이를 벽 뒤 움푹 들어간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도 몸을 숨겼어요. 불빛이 우리가 서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3미터 거리였어요. 군화가 무릉덩이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도 들렸어요.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어요. 목소리도 작아졌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을 더 기다렸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성냥을 그었습니다. 양초에 다시 불을 붙였어요. 어머니가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입을 손으로 막고 울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갔다고요.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보이부가 갱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저 앞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갱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했어요. 뒤로 가면 보이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면 무너지는 갱도가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무너지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 앞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천장에서 돌멩이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먹만한 것까지요. 우리는 벽에 바짝 붙었어요. 돌멩이 하나가 제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따가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했어요. 뒤로 가면 보이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무너지는 갱도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지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뛰어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양초를 높이 들고 뛰었어요. 불빛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췄죠. 700m 지점이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무너진 천장 구간이에요. 천장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들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간신히 기어갈 수 있는 틈이요. 저는 양초를 이로 물었습니다. 기어가요. 먼저 제가 들어갔습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기었어요. 돌들이 등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팔을 앞으로 뻗어 몸을 끌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긁혔어요.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반 미터쯤 기어가는데 온몸이 돌에 눌려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기었습니다. 반 미터쯤 기었을 때 뒤에서 또 쾅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이 더 무너지고 있었어요. 먼지가 목구멍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났어요. 빨리요. 어머니가 뒤따라 기어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지은이도 기어왔죠. 울면서요. 지은이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무섭다고, 더 못 가겠다고 울었어요. 저는 손을 뒤로 뻗었습니다. 지은아, 오빠 손잡아.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지은이 몸이 틈을 빠져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천장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소음이었어요. 먼지 폭풍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침했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우리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틈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거대한 돌무더기가 길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800m, 900m를 지나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졸. 작은 개울 같은 소리였어요. 양초를 들어 비췄습니다. 갱도 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발목까지 차는 깊이였습니다. 물은 검고 차갑게 보였어요. 저는 먼저 발을 담갔습니다. 으윽. 뼛속까지 시렸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어머니와 지은이도 물에 들어갔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비명을 냈어요. 차가워서요. 우리는 물속을 걸었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졌어요. 발목, 종아리, 무릎까지 찼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물이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1000m 지점쯤 왔을 때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스윽, 스윽. 뭔가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초를 낮춰 물을 비췄어요. 뱀이었습니다. 검은 뱀 한 마리가 물결을 만들며 헤엄치고 있었어요. 몸통이 팔뚝만큼 굵었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지은이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야 해요. 보이부가 들을 수 있습니다. 뱀은 천천히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제 다리를 스쳤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히 공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계속 걸었습니다. 1200m, 1500m를 지나자 물이 허벅지까지 찼습니다. 지은이를 업어야 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1800m쯤 왔을 때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양초가 꺼질까봐 최대한 높이 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지은이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양초를 들었어요. 팔이 저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옷을 붙잡고 따라왔어요.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2000m 지점이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찼어요. 이제 걷는 게 아니라 헤엄치듯 움직였습니다. 물살도 있었어요. 흐르는 물이었죠.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벽을 붙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어머니가 중간중간 헛발을 디뎠습니다. 물에 빠질 뻔했어요. 저는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더요. 2200m쯤 왔을 때 물이 조금씩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슴, 허리, 허벅지, 무릎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발목까지 내려갔어요. 2500m 지점에서 물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우리는 젖은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내려놓았어요.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벽에 기대 앉았어요. 어머니와 지은이도 주저앉았습니다. 양초를 세워놓고 손을 비볐어요. 몸을 녹이려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젖은 옷이 열기를 다 빼앗아갔어요. 10분쯤 앉아 있었을까요? 더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야 해요. 어머니와 지은이도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몸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살 수 있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2800m, 3000m를 지나자 갱도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천장도 높아졌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됐어요. 공기도 좋아졌습니다.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3200m쯤 왔을 때 벽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양초를 가까이 댔습니다. 글씨였어요. 누군가 돌로 벽을 긁어 글씨를 새겨 놓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1962년 10월 15일. 김영호.
여기까지 왔다. 더 이상 갈 수 없다. 공기가 없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33년 전 글씨였어요. 누군가 여기서 죽었던 겁니다. 탈출을 시도했다가요. 가족을 생각하며 마지막 글을 남기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묵념했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겁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3,500m, 3,800m를 지나자 갑자기 양초 불꽃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어요. 생생한 바람이었습니다. 출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4,000m, 4,200m를 지나자 바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양초가 꺼질 정도였어요. 저는 손으로 불을 감싸가렸습니다. 4,500m쯤 왔을 때 저 앞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회색빛이었습니다. 달빛이었어요. 출구였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저기요, 출구예요. 우리는 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지친 다리가 다시 힘을 냈어요. 50m, 30m, 20m를 지나자 출구가 눈앞에 있었어요.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어요. 10m, 5m를 남겨두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출구에서 사람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3명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출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저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3명의 보이부 요원이 출구를 막고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우 가족이지?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이를 뒤로 숨겼어요. 요원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끝이야.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었어요. 갱도는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었어요. 보이부가 막고 있었죠.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요원이 다시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갱도 안쪽에서 엄청난 폭음이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천장에서 먼지 폭풍이 쏟아졌습니다. 요원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지은이 손을 잡아챘습니다. 뛰어요. 우리는 요원들 사이를 비집고 달렸습니다. 요원 한 명이 제 팔을 낚아챘어요. 저는 있는 힘껏 몸을 틀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출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지만 달콤했어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잡아! 군화 소리가 쿵쿵 뒤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뛰었어요. 갱도 출구는 산비탈에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저는 나무 사이로 달렸습니다. 가지들이 얼굴을 핥히었어요. 뺨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저는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춤을 췄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기다.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방향을 바꿨어요.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더 깊은 숲속으로요. 나무들이 더 빽빽해졌어요. 어둠도 더 짙어졌죠. 100m쯤 달렸을 때 저는 큰 나무 뒤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와 지은이를
나무 뒤로 끌어당겼어요.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숲을 훑었어요. 이쪽 저쪽을 비췄습니다. 요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바삭바삭 났어요. 우리는 나무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숨은 나무 바로 옆을 지나갔어요. 10m도 안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요원이 멈춰섰습니다. 뭔가 들렸어.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은이가 떨고 있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요원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5m, 4m, 3m까지 왔을 때 저 멀리서 다른 요원이 고함쳤습니다. 저쪽이야. 발자국 있어. 요원이 몸을 돌렸어요.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더 기다렸어요. 요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도 사라졌어요.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요. 아주 조용히요. 우리는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산비탈을 내려왔어요. 작은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물소리가 졸졸 들렸어요. 저는 개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마셨어요.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어머니와 지은이도 물을 마셨어요. 꿀꺽꿀꺽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어요. 오빠, 여기가 중국이야?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조금 더 가봐야 알 것 같아. 개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저 아래 불빛이 보였어요.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보였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집 한 채 앞에 섰어요. 대문을 봤습니다.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중국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은이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온 거예요. 북한을 벗어난 겁니다.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요원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검은 총구가 우리를 향했어요. 움직이지 마. 저는 어머니와 지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요원이 총을 겨눴어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중국 공안 2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공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요원에게 총을 내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보위부 요원이 당황했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어요.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공안들이 다가왔어요. 계속 뭔가 외쳤습니다. 요원이 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안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중국말로 뭔가 물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손짓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요. 탈출했다고요. 살려달라고요. 공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어머니와 지은이를 부축했습니다. 공안을 따라갔어요. 공안 초소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다른 공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공안 하나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덮어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또 다른 공안이 뜨거운 차를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한참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도 있었어요. 지은이는 담요에 쌓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없이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아직 살아 계실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쪽 하늘을 봤어요. 국경 너머 북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살았어요.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공안 한 명이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잠시 통화를 하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뭔가 말했어요. 중국어였지만 한 단어가 들렸습니다. 김정우.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김정우.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공안이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공안이 저를 봤습니다. 손짓으로 밖을 가리켰어요. 북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가리키며 급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오고 계신 겁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공안들이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국경 쪽으로 걸었어요. 갱도 출구 쪽이었습니다. 10분쯤 걸어 출구 근처에 도착했어요. 공안들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출구를 비췄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오시는 걸까요?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갱도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질질 끄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피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알았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갱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공안들이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어요.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어요.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흘렀어요. 거의 시체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출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달려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살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지은이도요. 아버지가 그들을 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공안들이 다가와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격리소를 빠져나왔다고요. 보이부 몰래요. 마지막 힘으로 우리를 보러 왔다고요. 갱도를 다시 지나왔다고 했습니다. 오염구역도 무너진 곳도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했어요. 피가 손에 묻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나온 길 말고 다른 경로가 있었대요. 아버지가 알던 옛날 길이었답니다.
그곳에 물이 목까지 차는 수로가 있었대요. 그곳을 지나야 했답니다. 숨을 참고 물속을 헤엄쳐서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신들이 있었대요. 탈출하려다 익사한 사람들이었답니다. 10여 명은 되는 것 같았대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를 헤엄쳐 지나왔대요. 그들의 손이 아버지 다리를 스쳤대요. 차가웠대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우리를 생각했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래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래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대요. 우리도 그렇게 자유를 얻었으니 절대 헛되이 하지 말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제 제가 가장이래요. 어머니를, 지은이를 지키래요. 공부하래요. 열심히 살래요. 당당하게 살래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러겠다고요.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혁이를, 어머니를, 지은이를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졌어요. 공안이 급히 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한대요. 공안 차가 도착했어요. 아버지를 차에 실었습니다. 우리도 탔어요. 차가 달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버티시라고,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차창 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지은이는 구석에서 작게 울고 있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저 앞에 큰 건물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차가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의사들이 달려나왔어요.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를 재빨리 옮겼어요. 우리도 뛰어내렸습니다. 의사들을 따라 뛰었어요. 하지만 응급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우리를 막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대요. 저는 유리문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의사들이 아버지를 둘러쌌어요. 뭔가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연결했어요. 삐, 삐, 삐 심전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느린 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주저앉았어요. 지은이도요. 우리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공안이 통역해줬습니다. 아버지가 방사능 중독으로 위독하대요. 온몸 장기가 손상됐답니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대요. 어머니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며칠 아니면 일주일쯤이래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저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마스크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마스크를 벗으려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병원이냐고 물으셨어요. 네, 중국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안전하다고요. 아버지가 창밖을 봤어요. 곧 동이 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곧 해가 뜨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해를 볼 수 있겠다고요. 네, 우리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와 지은이도 침대 곁에 섰습니다. 우리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와 지은이도요. 우리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천천히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아버지 얼굴을 비췄어요. 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햇빛이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따뜻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하셨다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지은이를 지키고 열심히 살라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갱도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들도 가족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들의 꿈도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자유라고 하셨어요. 마음껏 살라고, 웃으라고, 사랑하라고요. 그게 아버지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지은이도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봤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함께하지 못해서요.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고,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했어요. 당신은 영웅이라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 아니라고, 그냥 아버지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지은이가 아버지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예쁘게 자라라고 하셨어요. 그날 하루를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힘들게, 천천히요. 고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날, 지은이가 태어났던 날 이야기도요. 우리는 웃기도 했습니다. 울기도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아버지가 노을을 봤어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냐고요. 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별을 보셨습니다. 북극성이 보이냐고 물으셨어요.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 별을 따라가면 남쪽이래요. 한국이 있는 곳이래요. 꼭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라고요. 그게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라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행복하겠다고요. 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해졌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지은이도 함께요. 자정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숨소리가 바뀌었어요. 더 느려졌습니다. 더 약해졌어요. 심전도 소리도 느려졌습니다. 삐, 삐, 삐 간격이 점점 길어졌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눈을 뜨셨어요. 우리를 한 명 한 명 봤습니다. 저를, 어머니를, 지은이를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삐. 심전도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떠나셨다는 걸요.
자유로운 땅에서요. 가족을 보시며요. 햇빛을 보시며요. 저는 아버지 가슴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어요. 지은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묻었어요. 중국 변경 도시의 작은 묘지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도와줬어요. 비석을 세웠습니다. 김정우. 1951년부터 1995년까지 자유를 위해 싸운 아버지.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어요.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겠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와 지은이도 절을 했어요.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어요. 우리를 한국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출발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준비했어요. 새 옷을 받았습니다. 신발도요.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출발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묘에 다시 갔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국에 가요. 아버지가 꿈꾸시던 곳이에요. 잘 다녀올게요. 언젠가 통일되면 아버지를 모시러 다시 올게요.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거대한 철새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아래 산들이 보였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끝나고 땅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땅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도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쿵.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요. 마지막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어요. 어머니와 지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대학을 나왔습니다. 회사에 다녀요.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정우입니다. 아버지 이름이에요.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십니다. 건강하세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음식이 맛있거든요. 지은이는 간호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요. 결혼도 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잊은 적은 없어요. 매년 아버지 기일에는 중국에 갑니다. 아버지 묘에 가요. 절을 합니다. 올해도 갔었어요. 아들 정우를 데리고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할아버지시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다. 아들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영웅이셨단다. 우리의 영웅이셨어.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저도 절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아버지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새 젊은 청년들은 이런 북한 실상과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잘 몰라요.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 댓글에 꼭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영상이 전파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젊은 세대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